리포트보다 핫하게, 뉴스보다 쿨하게 금융시장의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주간 전망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들어서 처음 뵙는 분이 두 분이나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생일 축하해 주세요. 예, 생일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이게 이렇게 멍석 깔아놓고 내가 직접 생일 축하해달라고 하고 이런 생각 처음이네. 자, 우리 좀 볼 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외환시장이 지금 난리죠? 올해는 약간 쉴만 하면 또 뭔가 터지고 계속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 인상 뭐 기대 약화되고 특히 이제 달러엔 하락이 좀 주목을 받았고요. 달러엔 급락은 거의 이제 안전자산 선호가 극대화되면서 이제 달러엔이 급락을 했고, 근데 최근엔 좀 다시 반등을 하면서 네. 110엔대까지 떨어졌다가 114엔대로 좀 반등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달러 위안 환율입니다. 달러 위안 환율 같은 경우는 사실 막 연초에 막 급등하면서 이제 10에서 15% 환율이 오를 거다 막 그런 전망들까지 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 거의 다 되돌림해서 이제 작년 말 대비로는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 그건 왜 상황입니다. 그래요, 위안이? 일단은 사실 그 달러 강세, 그러니까 달러 강세가 좀 잦아든 그런 점들이 달러 약세 쪽으로 크고 이제 좀 외환 당국이 이제 계속 조절을 하면서 좀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통화들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일 문제는 원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 돈이죠? 입장에서. 예. 그 연초 이후 절상률을 보시면요, 지금 여러 가지 통화들이 있는데 일단은 유로랑 엔이 강합니다. 네. 엔이 강하고 안전자산 선호 때문에 제일 약한 통화가 주요 통화 중에 원화입니다. 원화입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렇게 나타나는 흐름이 나는 외국인이 원화 채권을 2월 들어서 5조 원 이상 그러니까 유출을 했고요. 팔았고 네, 네, 네. 또 하나가 그 리얼머니들의 그 달러 매수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리얼머니들이라는 것은 이제 그 시각이 바뀌었다는 건데요. 원화에 대해서 나는 이제 그동안은 원화가 뭐 그래도 좀 안정적이고 안전 자산이고 원화 자산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중국 문제, 두 번째로는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커지고, 세 번째로는 이제 대북 리스크에 대해서 사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 북한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시장이 반응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개성공단 폐쇄하고 뭐 사드 배치하고 하면서 약간 경계감을 한 단계 훨씬 이렇게 높이면서 원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들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건 내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온갖 종류의 첨단 무기는 한반도로 다 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스텔스 폭격기, 스텔스 전투기, 항공모함 뭐 별거 다 오대. 계속하세요.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리얼머니들의 매수는 첫 번째로는 이제 원화에 대한 롱 포지션을 철회하는 겁니다. 예를 네. 들면 원화롱, 상품통화 숏 이런 포지션들을 이제 반대로 철회하면서 바꾸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원화 채권이나 주식을 샀는데 채권이나 주식을 팔고 싶진 않지만 이제 환에 대해서 관리를 하면서 이제 선물한 매수를 하면서 이제 달러 수요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게 14년 하반기에 이제 환율이 갑자기 오를 때 이런 그 리얼머니들의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환율이 또 많이 쏟았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도 혹시 이런 흐름이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약간 우려가 되고요. 일단 외환 당국은 사실은 이제 지금 계속 매도 개입을 통해서 시장을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 매도 개입은 하고 예, 있고. 예. 그런데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지금 그 원화를 그 상승 압력이 무지하게 심한 상태라고 봐야 되겠네. 최근에 보면 아시아 통화 중에는 제일 강한 것 같고요. 예. 그 저기 요번에 네. 그 외국인이 원화 채권을 5조를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 주체가 어디예요? 지금 뭐 가장 유력하게 추정되는 거는 이제 그 템플턴 펀드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이제 예전에도 물론 템플턴 펀드가 초창기에는 이제 한국 원화 채권을 좀 시계를 길게 보고 투자를 했었습니다. 좀 네. 장기 채권도 사고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펀더멘털 대비 이제 금리가 뭐 높은 편이고 그래서 금리는 내려갈 걸로 보고 원화도 뭐 그렇게 안 약할 걸로 보고 해서 이제 소위 수익을 많이 냈죠. 그런데 최근 한 2, 3년 들어서는 그게 자꾸 짧아집니다. 국채 중장기물을 샀다가 국채 뭐 1년짜리로 짧아지고 이제 더보다 더 짧은 통화채 이런 쪽으로 오고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트레이딩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래서 금리랑 환율에 따라서 뭐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좀 해서 사실 처음에는 그냥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템플턴 펀드도 있지만은 외국인들이 매도, 채권 매도가 아시겠지만 주식보다 채권에서 외국인이 나가는 게 조금 더 위험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방금 전승기 연구원 말씀해 주셨듯이 채권 시장에서도 확실히 대북 리스크를 좀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대북 리스크를 보고 있는 것 같다. CDS가 지금 굉장히 요 근래 들어서 우리나라 CDS가 이렇게 빨리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갔어요? 지난해 전고점 넘어갔고요. CDS가 지난해 4분기에 미국 달러 강세 오면서 신흥국들을 휘청휘청할 때 한국은 괜찮았거든요. 괜찮았죠. 예, 근데 그때랑 외국인들 그렇다고 그때랑 우리 펀더멘털이 크게 안 달라졌지 않습니까? 달라진 거는 대북 리스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한동안은 그 중동계 자금이 빠져나갔었잖아요. 우리. 예, 맞습니다. 이번에 그 채권 나간 거 중동계 자금하고는 관련이 없나요? 네, 그쪽은 아닌 것 같고요. 그쪽은 아닌 예, 것 같고. 예. 그럼 중동은 필요한 만큼은 다 빼간 모양이네. 그러니까 중동하고 그 전에 좀 취약하던 동남아 이쪽 네. 자기네들 급한 데들은 일단 빼갖고 그때는 이렇게 안 흔들렸는데 그렇죠. 지금은 약간 좀 다른. 지금은 것 같습니다. 흔들리고. 네. 자, 우리 외환시장은 뭐 이 정도는 하고 넘어가고요. 들어가 보죠. 이게 이제 금리가 가다 못해 이제 다 너도 나도 다 마이너스를 얘기하고 있는 세상에 왔어요. 그죠? 제로 금리 정도까지도 우리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었는데 이제 마이너스도 별로 충격이 아닌 그런 세상으로 와버렸어요. 그죠? 지금 이제 마이너스 금리 세상이 왔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애널리스트답게 일단 마이너스 금리를 좀 설명을 좀 하고 그리고 넘어가죠. 누가 설명을 할까요? 역시 우리 채권맨께서. 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 금리라는 거는 뭐 이름에서부터 아실 수 있듯이 이제 정책 금리가 이제 제로까지 이제 내리고요. 네. 더 이상 내릴 데가 없어서 양적 완화라는 걸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고도 효과가 없으니까 이제 정책 금리를 이제 그 금리를 마이너스로 이제 운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개념인 거죠. 금리가 어떻게 마이너스일 수가 있냐라는데 네. 이제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은 예를 들면은 예전에는 은행에 이제 예금을 하고 저축을 하면 이자를 받았죠.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금리가 플러스였으니까는요. 네. 근데 이제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자를 받는 게 아니고 은행에 돈을 넣으면은 그만큼의 보관료를 내야 된다라는 이자를 내야 거죠. 되는 거죠. 예, 거꾸로. 예, 거꾸로. 예. 그리고 반대로 대출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옛날에는 대출을 받으면 은행에 이제 이자를 그러니까 이자 냈어야 됐죠, 이제 보면. 네. 근데 지금은 대출을 받는 분들이 오히려 돈을 그보다 마이너스 된 만큼 덜 내도 되는 거죠. 아, 예. 그러니까 돈을 더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 결국. 그러니까 물론 일반인들은 예. 사실은 관계가 없겠죠. 예. 일반인 관계가 없고 은행과 한국은행 간에 예. 중앙은행 예. 간의 거래에서 마이너스인 거죠 예. 지금. 근데 마이너스 금리가 나오면 우리 일반 대출 금리도 좀 떨어지긴 떨어져요. 그 지금 먼저 우리보다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유럽 쪽 국가들 특히 이제 뭐 덴마크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네.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되지는 않고요. 네.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어떤 조건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대출을 일반인들도 대출을 받았을 때 예를 들면 예전에 뭐 100만 원을 빌리면 10,000원을 내야 되는데 네. 이제 그걸 9,000원만 내는 식으로 그게 이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점점 줄어든다. 근데 좀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좀 부작용이 있다는 거 같죠. 왜냐하면은 은행들이 중앙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으면 네. 제가 이제 0.1%든 뭐 10원을 받는데 이제는 10원을 내야 되는 입장이죠. 그럼 네. 비용이 발생하고 수익이 떨어지니까 이 비용을 어디든가 전가시켜야 되는 거니까 네. 대출을 받으러 온 사람한테 네. 조금 적격이 낮으면 네. 금리가 떨어진 것만큼 반영하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는 조금 더 비싸게 반영을 안 대출줄 수 해버린다.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모두가 위너는 아니. 결국은 고객한테 전가를 한다. 예, 어딘가에 이제 자기 손실을 보존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작용도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니까 그것도 한번 지켜본다, 챙겨본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신용 등급 간의 스프레드가 더 벌어지는 그렇게 예, 쉽게 그런 표현하면 그럴 수 상황이 온다. 있겠죠. 예.
그거 말고 뭐 다른 또 부정적인 효과들은 뭐 있어요? 부정적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 이제 도입한 유럽 쪽의 국가들이 일단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하고 나서 가장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격들이 오른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면 스웨덴이나 이제 덴마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다른 마이너스 금리라는 게 원래 이론적으로는 도입을 한 게 디플레이션을 막고 그다음에 이제 그 유동성을 더 유통을 잘 되게 하는데 네. 그런 효과보다는 일단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제 예,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아, 제일 그러니까, 가기 좋은 데가 부동산이죠. 예, 부동산이고 대출 아까 그렇게 좀 받을 쉽게 이제 받을 조건이 되는 분들은 받아서 예, 부동산을 사서 부동산 가격이 오른 그런 좀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는 주식 쪽에 전략을 하고 있으니까 주식 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았던 게 은행주들의 그 하락. 이걸 되게 심화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은행주들이 빠지게 되면 또 매크로 이코노미에 대한 걱정을 다들 이제 하게 자연스럽게 되게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 주식 시장의 센티멘트를 아주 많이 짓누르는 그런 게 있었고, 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마이너스 금리를 솔직히 센트럴 뱅커들이 얘기는 안 하지만 이거는 우리 통화로 예금 넣지 마, 이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그렇죠. 솔직히 이거는 통화 전쟁의 이 시작이라고 봐도 근데 모든 국가들이 자기의 통화를 디밸류에이션 시킬 수는 없잖아요. 다 같이 그렇죠. 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올 수 있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니까 더 사람들의 그 공포를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원래는 이게 은행들한테 말로는 그렇죠. 은행들한테 너 이거 가서 대출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 준비금에 대해서 이자를 물리겠다. 근데 경제가 좋아야지 대출을 해주는 건데 이 이자를 더 물린다고 해서 이 사람 분명히 돈 떼일 것 같은데 빌려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거가 빌려주지는 않고 계속 내가 여기서 이자를 오히려 중앙은행한테 줘야 되니까 은행의 수익성은 지금 점점 안 좋아질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히려 크레딧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이자를 더 받아버리면 그거는 또 경제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참 이거는 저는 솔직히 이게 계속 이렇게 가다 보면 뭔가 터질 것 같다라는 그런 저도 공포감에 휩싸입니다. 좀 나시라님한테 죄송하지만 이래서 결국은 소형은행은 없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하는 거죠. 점점 이 스프레드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을 얻어갈 수가 없으니까 뭐 그런 죄송합니다. 지금 은행들이 다 지금 은행들이 다 안 좋은 거다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이 금리 체제는 은행한테는 불리하다.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마이너스 금리를 쓰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하나씩 짚어보죠. 유럽이 제일 먼저 마이너스 금리를 썼죠? 유럽은 여긴 좀 이따 일본 물어볼게요. 유럽이 제일 먼저 썼죠? 예, 유럽에 이제 뭐 스웨덴 이쪽에서 제일 먼저 썼고요. 네. 그 쓴 배경은 말씀해 주셨듯이 환율 방어가 가장 컸습니다. 목적이. 그러니까 금융위기 터지고 이제 안전 통화인 유럽 쪽 통화들로 이제 뭐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이쪽으로 돈이 몰려 들어오니까 네. 예, 그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확실히 금리는 그 환율의 장기 금리보다는 장기 금리는 경기를 반영한다면 단기 금리는 자금 이동을 제일 빨리 반영을 시키니까요. 그렇죠. 마이너스라고 단기 금리가 내려가니까 이제 그쪽 통화로 돈이 못 들어오게 막는 이제 효과를 했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론적으로는 디플레를 막고 뭐 유동성을 부양시키고 이건데 사실은 가장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났던 게 환율 방어고요. 그래서 그 유럽 국가들이 마이너스 금리를 쓰자마자 그 나라들의 환율이 이제 방어되는 그런 효과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유로 환율에도 반영이 됐었어요? 예, 일단 뭐 차트를 좀 보여드리면 유럽이 그 14년 6월에 이제 제로 금리를 처음 도입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뭐 유럽의 양적 완화도 있었고 미국의 달러 강세까지 겹쳐지면서 유로 달러 환율이 큰 폭 이제 하락을 했었고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너도 나도 이제 마이너스 금리를 하고 게다가 이러한 정책들이 결국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공포감이 생기니까 이제 네. 극도의 안전자산 선호가 오히려 유로의 수요를 이제 최근에 엔화하고 유로가 이제 안전자산이 예, 됐죠. 안전자산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수요를 발생시키면서 오히려
추가 완화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약해지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유로가 안전자산은 맞아요? 난 유로가 지금 제일 위험한 자산 같은데. 근데 지금 보면 그 유가가 폭락을 하면서 그 경상학자가 많아진 일본, 네. 그다음에 유럽,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런 통화들이 그러니까 원화는 조금 제외될 수 있지만 네. 이제 좀 위기 시에 좀 강해지는 경향이 있고요. 또 네, 우리도 사실은 좀 강해지죠. 유럽에서 또 해외 채권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고 또 뭐 그 유로 빌려서 쓴 사람들도 많아서 네. 실제로 이제 위기가 생겼을 때 그 유로를 유로 캐리를 청산해야 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면서 예, 유로 수요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미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옐런이 마이너스 금리의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은 안 했어요. 그죠? 이 옵션 중에 하나다. 이 정도까지는. 그 정도까지죠. 괜찮은 것 근데 같아요. 이게 지금 가능성은 있어요. 지금 뭐 올해 원래 연준의 원래 계획에 의하면 올해 4차례 금리 인상을 하려고 그랬던 게 연준인데 네. 일단 1월 FOMC의 결과나 이런 거를 놓고 보면 좀 금리 인상을 막 서두르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그 저거긴 하지만 네. 그래도 여전히 금리를 인상할 건가 말 건가를 자기들이 모여서 이제 앞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몇 번을 할 건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러고 있는 판인데 마이너스가 갈 수 있어요? 저는 못 간다고 보고요. 네.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까지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어쨌든 기준금리를 올려놓고 난 이상에 여기서 중앙은행의 예치금리를 마이너스로 빼버린다는 거는 12월에 올려놓은 금리 정책이 실기했다라는 거를 자인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예치금리를 마이너스로 빼는 거는 저는 쉽지 않다. 근데 그래도 경기가 예. 뭐 미국의 경기가 좀 심각하게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러니까 경기가 꺾인다거나 네. 아니면 뭐 중국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 아주 뭐 심각한 위기가 발생한다거나 그러면 미국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먼저 할지 기준금리를 다시 올려놓은 걸 내릴지 어떤 걸 선택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같은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려놓고 나서 예치금리를 내린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좀 정책의 좀 어떤 언밸런스. 거꾸로죠. 예, 그래서 이 페드가 미국 중앙은행이 완전 갈 길을 잃었구나. 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면 그게 더 큰 혼동을 줄 것 같아서 지금 같아서는 기준금리 올려놓고 난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막 삐그덕거린다. 그래서 미국이 예치금리를 낮춘다. 이런 스텝은 밟지 않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뭐 1월에 만나고 3월에 만나서 기준금리를 올릴까 말까 언제 올릴까를 논의한다라는 것 자체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망 테이블을 보면 올해 0%입니다. 금리를 올린다는 게 이제 애널리스트 평가표를 보면 올해는 없다. 오히려 금리를 내릴 수 있다가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최근 한 달 사이에 금리를 전망하는 이 시장의 시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이 금리 건드릴 수 없다가 시장에는 그냥 이미 박혀져 버린 생각이다. 근데 미국 경기는 그렇게 안 나쁜 거 아니에요? 네, 저도 미국 경기는 되게 좋은 것 같고요. 우선 뭐 솔직히 옐렌 의장이 이게 언론에서 좀 잘못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배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나오는데 저는 의외 그 인터뷰를 그대로 봤거든요. 봤는데 우리가 원래 이거를 생각을 해봤는데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거를 다 생각해 봤더니 우리한텐 맞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를 먼저 했어요. 하지만 그 원래가 그거였죠. 네. 하지만 지금 다른 그 중앙은행들도 이거를 하다 보니 우리도 지금 다시 한번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고려해 보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마치 이 마이너스 금리를 미국도 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이건 좀 너무 많이 간 것 같고요, 우선. 그리고 미국이 그 금리를 만약에 진짜 리세션에 들어가서 미국의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은 그 다음 순서는 다시 퀀티테이티브 이징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미국이랑 유럽을 보시면 일본이랑 유럽을 보시면 일본도 문제가 있었던 게 지금 시장에서 80%의 채권을 사고 있어요. 더 이상 이거 퀀티테이티브 이징을 하게 되면 채권 시장이 마비가 되거든요. 할 방법이 없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 뭔가 할 게 없을까? 마켓에 시그널을 보낼 거를 마이너스 금리로 이제 잡았던 거고
유럽 같은 경우는 솔직히 누구 나라의 채권을 사줄까 이것도 문제가 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퀀티테이티브 이징이라는 그 툴이 더 이상 우리가 쓸 수 없는 툴이 돼버렸을 때 마이너스로 금리로 간 거다. 그래서 미국이 마이너스로 금리로 간다는 거는 솔직히 말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환율을 조장해서 자기 내국의 그 디맨드를 살려보겠다라고 한 번도 지금 파워스를 써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건 그만큼 미국의 디맨드가 가장 크기 때문에 다른 나라의 디맨드를 뺏어봤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쓸 수 있는 카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일본. 우리 또 일본 전문가께서 한마디 해주세요. 저 일본 전문가는 아닌데 그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가 네. 요번에 이제 하면서 처음에는 뭐 언론에서 뭐 바주카 뭐를 쐈다 뭐 네. 이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엔화가 이제 뭐 갑자기 이제 디프리시에이트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거꾸로 갔잖아요. 네.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가 마이너스 금리에 뛰어들다 보니까 네. 이 시장의 그 변동성이 되게 심화됐단 말이죠. 네. 근데 캐리 트레이드는요, 이 변동성이 심화되면 무조건 언와인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제일 많이 나온 데가 일본이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그게 이제 언와인딩이 돼버리면서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면서 엔화는 강세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게 요즘에는 이제 알고 트레이딩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일본 엔화가 강세가 되면 이거는 무조건 글로벌 리세션으로 보고 같이 베팅하는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시작이 일본 은행에서부터 또 시작이 됐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은행이 그러면 수익성이 안 좋아지는 거냐? 일본 은행을 이제 팔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계속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라는 게 이거 후유증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 후유증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후유증을 제대로 보여준 게 이번에 일본 중앙은행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 하는 걸 좀 보고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 효과가 뭐가 있는지 보고 나서 이제 우리도 나중에 할까 말까를 고민해야 되겠네. 그죠? 거의 먼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보고. 근데 정책을 내놓고도 뭐냐 네. 그 이시다 총재가 지금 일본의 재무장관인가요? 중앙총재인가요? 오늘 멘트 나온 거 보니까 이미 금리 충분히 낮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금리 도입한 게 그렇게 뭐 캐펙스 투자 늘리는데 효과가 없을 거다라고 이제 블룸버그 기사에 나왔거든요. 네. 되게 흥미로운 거 정책을 내놨는데 실제로 키맨은 마이너스 금리를 넣어놓은 게 별 의미가 없다. 실제로 그렇죠. 뭐 마이너스 금리가 아까 여기 얘기했네, 저기서 얘기했나 그 유로 쪽에서 환율에만 영향이 있는 거지 실제로 경기에 아무 영향이 없다 이렇게 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 같아요. 예, 이번에 BOJ가 그 도입할 때요,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때 그 나름 전격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전에는 그 일본 BOJ가 연말 연초마더라도 우리 추가 완화 아직 고려 안 하고 있다 하다가 제가 이제 지난주에 그 얘기할 때 일본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좀 불쌍하다. 그래서 중국발 이제 터지면서 안전자산 선호로 엔이 강해지니까 유럽이 마이너스 금리를 쓰니까 환방어가 되더라 해서 써보자고 딱 썼는데 그리고 그 도입할 때 되게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렇죠. 일본 BOJ 내에서도 5대4로 겨우 통과가 됐거든요. 네. 반대하는 쪽들은 방금 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좀 더 보자 했는데 겨우 5대4로 통과돼서 쓰고 환방은 되겠지 했는데 3일 만에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엔은 강해져 버리고 그러면서 니케이도 빠져버리고 지금 그리고 그쪽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금리가 2월 16일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MMF 같은 단기 시장에서 돈이 다 빠져버립니다. 지금 빠져버리고 일본 10년물 금리가 한때 마이너스 찍었다고 했죠. 왜냐하면 예금에 마이너스 난다니까 그 마이너스 금리의 가장 큰 부작용이 이제 현금 인출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빠지고 그게 MMF 내에서 빠지고 그래도 0.01이라도 주는 채권으로 가져서 갔더니 10년물이 마이너스 가버리고 지금 뭐 굉장히 오히려 부작용이 며칠 만에 확 다 나와버린 좀 굉장히 어떻게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 자세히 공부해야 되겠네. 우리 나중에 이제 공부해서 한국은행 갖다 줘야 되겠네. 그래도 한 며칠은 효과가 있었잖아요, 그죠? 사실 그 발표된 날 그 막 시장에서 다시 또 뭐 달러에 130엔 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튀었다가요. 네. 이게 달러엔 차트인데 그래서 막 전망들이 쏟아졌는데 또 다시 며칠 만에 말씀하셨듯이 공포가 극대화된 상황인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정책을 해도 소용이 없고 일본은 더 할 게 없고 공포가 극대화되면서 급락을 했던 것 같거든요. 네. 예, 지금 다시 좀 되돌리긴 했지만은 또 아이비들 최근 전망을 보면은 95엔, 105엔 막 얘기 나오고 있어요. 어휴. 네, 잠깐 갈 수는 있어도 그것도 사실 130엔도 약간 과하지만 네.
그것도 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서. 예. 저도 진짜 되게 무섭더라고요. 뭐냐면 이게 솔직히 겉으로는 우리가 뭐 이제 크레딧을 더 이제 내놓고 이제 뭐 경기 부양 이런 얘기하지만 솔직히 알고 보면 이거 다 환율 전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율 전쟁이 진짜 이제는 유럽에서 20위가 내리니까 그 주변국에 있었던 뭐 스웨덴이나 이런 어쩔 수 없이 같이 따라갔던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했을 땐 괜찮은데 이게 글로벌 이제 일본까지 가세하는 글로벌 피노미넌이 되면 되게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경쟁적으로 자기 환율을 디발루에이션 시키면 글로벌 디플레이션으로 가거든요. 네. 이거는 좀 공조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BOJ에서 다음 이제 G20에 가가지고 우리 저 공조 한번 일단 말이라도 한번 꺼내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예. 예, 지금 그 일본이 가세하면서 마이너스 금리를 쓰는 나라들이 전 세계 GDP의 4분의 1이 돼버렸거든요. 근데 하나 둘씩 지금 붙으면은 다른 나라들도 지금 많이 하려고 그러고 있죠. 예, 뭐 캐나다니 뭐 네. 후보군으로 지금 나오는 나라들이 뭐 한 대여섯 개 캐나다, 또 후보가 대만 뭐 예, 있던데. 그쪽까지 가세하면은 사실 전부 네. 다죠, 뭐 세계. 뭐 이거 미국하고 중국 빼놓고 나머지 다 뭐 이렇게 돼버리면 걱정이 됩니다. 곧할 말 있어요? 아니 일본을 그러니까 공조를 안 해주면 계속 뭔가를 해야 되는데 네. 약간 걱정이 돼요. 정말 가보지 않은 길로 갈까봐. 네, 저는 이게 오일 마켓이랑 센트럴 뱅커들이랑 네. 약간 비슷한 분위기가 나지 않나요, 네. 지금? 그러니까 서로 눈치만 보면서 이쪽에서 하면 나도 같이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금리 인하 얘기 나오는 것도 일본이 하는데 우리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논리로 진짜 모두가 다. 근데 약간 그러니까 race to the bottom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일 가격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지금 이러다가 진짜 그렇죠.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진짜 글로벌 크라이시스가 또 다시 한번 올 것 같아서 좀 걱정이. 우리 경제는 어떤 영향이 와요? 근데 일단 우리는 좋은 건가? 일본 저렇게 되면서 우리는 환율도 이렇게 되고 뭐 그래서 뭐 자동차주가 좋을 거다, 수출주가 좋을 거다, 별 얘기 다 나오고 그러던데. 그 자동차는 이 일본 자동차를요 네. 롱 하시고 음. 한국 자동차를 숏 하시면요 네. 그동안 원옌 크로스 레이트랑 똑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페어 트레이딩이 시작된 거죠. 거꾸로. 네. 거꾸로. 거꾸로. 네. 페어 트레이딩이 시작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 그 주식의 그 기업의 펀더멘탈이 막 좋아질 것이냐 그건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이머징 마켓 디맨드를 완전히 죽여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시장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금융시장의 문제가 이제 실물 경제를 이제 전이가 되고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도 보시면은 뭐 러시아, 브라질 뭐 이런 데는 뭐 디맨드가 완전히 죽어버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이제 우리가 자동차를 팔던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됐죠. 그래서 펀더멘탈하게는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런 뭐 우리가 금리를 가지고 트레이딩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롱숏이 거꾸로 이제 오면서 조금 시장에 효과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문제는 펀더멘탈 자체가 망가져서 효과가 상당히 제한적일 그렇죠. 거다. 예. 채권 시장은 어때요? 그 일단 우리 통화 정책에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한국은행도 그러면 금리를 내려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한은의 금리나 이제 시장에서 기대가 굉장히 많이 커진 건 사실입니다. 커졌죠. 예, 사실이고 그래서 국고채 금리 다 예. 떨어졌고. 국채 금리가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 도입하고 그리고 곧 있어서 나라에서 2% 이상 국채가 없어졌습니다. 30년까지 2%로 떨어지면서 예, 그랬는데 인하 기대도 더 생기고 그래서 그게 또 환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근데 지금 그 부분도 있지만 아까 처음에 저희 얘기했던 대북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약간 통화 정책에도 조금 더 다른 이제 금리를 못 내리게 하는 쪽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지금 서로 좀 지금 상쇄가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원화 환율에는 뭐 영향이 좀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이너스? 일본 마이너스 금리 이후에 우리가 영향을 받은 게 좀 있어요? 일본 마이너스 금리가 그냥 공포를 자극하면서 영향을 미쳤었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우리 자체적인 다른 요인들이 것들이 너무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자, 제일 중요한 거. 우리도 이제 금리가 낮아지면 나는 완전히 망하는 경우가 되는데 고정금리의 효과를 마지막 순간까지 고정금리 대출인데 마지막까지나 타격을 보는 사람이 되는데 자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좀 어디다가 돈을 넣어놔야 돼요? 일단 돈을 어디 넣긴 넣어야 돼?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이 하고 나서 가장 이제 자산 가격 중에서 오른 건 부동산 쪽하고요. 네.
그다음에 금고 만드는 업체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아. 예, 이제 찾아가지고 집에다가 예, 하면서 많이 벌었고 음. 최근에는 이제 뭐 안전자산 선호도 있지만은 확실히 이 마이너스 금리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금 가격의 반등의 한 요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또 다른 거는요. 금 사는 거 말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있겠어요? 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들 봐요? 저는 부동산 시장은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다시 살아나거나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는 힘들 것 같아요. 한 2015년에 저희가 이 분양했던 게 좀 너무 많이 한 것 같고요. 예. 거기다가 이게 우리가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가구나 이제 빌라 같은 것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이 지었어요. 많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 오버 서플라이 시츄에이션은 저는 연말까지는 좀 계속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은행들 입장에서도 지금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들어갔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를 내리더라도 영향이 없는 게 지금 모기지 금리는 올리고 있어요. 네. 은행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금리가 모기지 금리가 더 싸지지 않는다 그러면 또 별로 메리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부동산 시장도 유동성 함정이다. 결국은. 그죠? 또 제 어디 얘기는 별로 안 투자할 데 듣고 없어요?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저축을 더 해야 된다. 저축을 더 해라. 이게 금리를 떨어뜨리면서 기대하는 거는 소비를 더 하든 투자를 더 하든 네. 이잖아요. 근데 미래 소득이 금리가 낮아지면 미래 소득이 줄어드는 걸 의미하게 되니까 노후 플랜이 없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축을 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본이 이제 트라우마에 빠져서 이제, 그거 빠져서 저축의 역사. 저축의 저력의 역설에 빠진 거 아니에요, 일본이. 그래서 똑같은 맥락으로 그러면 고용이 계속 안정이 돼서 내가 55세까지 계속 수입이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있어야 오늘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하는 건데 예. 만약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다. 그런 것들이 금리 떨어지고 반영한다. 그러면 10년 뒤를 위해서 지금은 하루에 1,000원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1,100원을 저축해야지 훗날에 소비를 가져간다. 그건 저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체국으로 갑시다. 네, 우체국으로 갑시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글로벌 경제 소식을 전해드리는 외신 인사이드가 계속되겠습니다.